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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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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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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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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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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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시차 적응을 못해서 24시간 깨어있는 미스터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자고 있는 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자고 싶은 달선비 아니고 왜 제 이 닉네임을 따로 이거 뺏어가려고 하세요? 네, 부러웠어요? 달선비입니다. 인사하는데 저기 앞에 너무 달선비는 얼굴이 보여가지고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네, 달선비 인사까지 해주셨고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인사하셔야죠. 그래도.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저도 바쁘게 지냈고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번 주부터 날씨가 좀 온도 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느 날은 되게 네, 춥고 어느 온도차가 날은 있다고 또 해야 덥고 합니다. 아 맞나요? 네. 온도 차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기가 또 요즘에 독감이 또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독감 건강에 꼭 유의해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선비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셨나요? 맞아요. 제가 아이폰을 사고 나니까 제가 이거 미국에서 이제 도착했거든요. 맞네. 네, 저도 인생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또 미스터 춘이 자기 핸드폰 자랑하려고 내 근황으로 벌써 빌드업하는 거 봐. 네. 인생 달라진 사람끼리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번쩍번쩍하네요. 정말 오랫동안 갤럭시를 사용했던 유저로서 되게 오랜만에 바꾸신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직 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갤럭시를 들고 다니고 아 진짜요? 진짜로? 이게 안 되는 기능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페이 같은 거. 네. 이거 저희가 저번에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이제 이미지가 다르니까 둘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설마 진짜 그게 나야? 분조 사유를 다투시면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럼요. 분초 소중하죠. 연애할 때는 아이폰, 결혼할 때는 갤럭시였나요? 예스 예스. 아니 분초 사회에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카드를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애플페이가 저도 가끔 이제 사용해 보는데 이게 삼성페이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끝나잖아요. 이거는 뭐 인증도 뭐 해야 되고 좀 그래요?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그 애플페이 등록을 해놓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직. 네. 계속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용 카드. 그렇군요. 정말 삼각형 인간이군요. 이각형. 뭐요?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아이폰 쓰는지 안 쓰는지. 부각형.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문제가 돼. 되는 이슈가 뭘까요? 저출산.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저는 매일 신문 읽는 남자입니다. 종이 신문 읽는 네. 남자예요. 저 시사평론가시니까 저희 맞습니다. 뮤지터치에. 한 번에 달선미님이 맞춰주셨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출산율입니다. 아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네. 심각합니다. 사실은 요거를 밈으로부터 먼저 접근을 한다면 다들 EBS 밈이 최근에 크게 유행하는 걸 보실 적이 있으세요? EBS 밈이요? 네, 어떤 없으신가요? 거죠? 예, 좀 잘 모르겠어요. 행수? 뭐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어떤 외국인 교수분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아. 와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 망했네요 이러는 짤 봤어요. 봤어요. 네. 그게 EBS 건지 몰랐어요. 맞아요. 저는 그 못 봤어요. 여자 교수님이 느낌의 그런 분이셨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분은 미국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밈으로서 크게 유행을 한 겁니다. 아, 그게 실제로 반응하신 거군요. 저는 다른 걸 반응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마치 출산율에 합성한 줄 알았는데 정말 실제로 출산율을 듣고 놀라신 건 거죠? 네, 맞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관련 법을 연구하시는 전문가세요. 근데 이 EBS 다큐멘터리 중에서 인구 대기의 초저출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예고편으로 사용된 리액션이 크게 짤로 돈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어느 정도까지 됐으며 이분이 이런 반응을 했는지 다들 상상이 되시나요? 0.7?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78? 네, 0.78입니다. 그 숫자가 너무 각인됐어. 그 그쵸. 0.78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뭐 보통 뭐 출산율을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일이 사실 잘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점까지 그러니까. 기억이 날 정도면 맞아요. 진짜 심각한 어느 문제인 것 나라 같아요. 사람이 자기 나라 출산율 그러니까요. 0점까지 기억하겠어요. 우선은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게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 보통 15세에서 49세를 말하고요. 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임기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율을 말하는 거죠. 이건 몰랐어요. 네. 네. 이 낳을 영-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대되는. 출산율. 예. 네.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고 2명씩만 낳아도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거죠. 과학적이네요. 근데 이 2명이 안 되는 나라는 세상에 진짜 많잖아요. 1점 몇 명인 나라는 일본만 해도 그렇고 맞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인구가 줄고 있긴 한 거죠. 2명 맞습니다. 이하인 나라는 맞습니다. 다.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합계 출산율이 2보다 떨어지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저출산 현상이 되게 더 극심하다라고 본 것 같은데. 그게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또 후반에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냐고 생각을 한다면 계기는 2015년 정도부터일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 네. 부동산도 폭등했을 때네. 그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높았던 출산율 중에 하나가 2015년으로 될 수 있는데 이때가 1.24명이었어요. 이때를 계기로 점점 떨어져서 2018년도부터는 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8년도 0.98명. 현재는 0.78명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가 아니죠. 1.3명. 꽤 높다. 우리나라 2015년보다 일본이 지금 높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림잡아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후제님 N이죠. 네. 네. 너 애니야? 티바야냐? 그 초저출산을 본다면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일 텐데 일본은 지금의 속도라면 3000년에는 인구가 소멸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빠른 2750년에 국가의 모든 인구가 소멸할 거라고 말 그대로 소멸 말씀하시는 소멸입니다. 거예요. 네. 와 상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38개국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최하위입니다. 와 정말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냥 정말 한 국가가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다 하면 되게 신기하는 거죠, 전 세계가. 와, Are you Korean? 뭐야? 아직 남아 있었어? 약간 진짜 막 무슨 부족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인구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뭔가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사실상 취업난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입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굉장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네. 서울도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605개 초교 중에서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총 107곳이라고 하고요. 몇 군데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 분교가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나중에는 다 이력서에 다 서울대 아니에요? 서울대도 아니 뭐 스카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게 스카이가 끝이야. 이제 그때는 없고.
왜냐면 이미 뭐 사실 그 지방의 대학들은 없어지기 음. 시작했고 뭐 서울에서도 그 정원 미달로 심지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도 좀 위기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 다 서울대로 하지 않을까요?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네, 다 이제 네. 국립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이게 낮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낮은 건지 좀 상대적으로 보려고 해요. 지금 모든 국가의 출산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1년을 보려고 하는데 1위 국가와 꼴찌 국가의 차이가 무려 6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1위 국가는 오, 6명 여섯 이상 명을 낳는다는 낳는 거네. 거네. 7명 낳는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7명. 평균 7명. 1위 국가인 경우에는 그 합계 출산율이 거의 7명까지 와. 됩니다. 인도인가? 왠지 저도 인도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 뭔가 방글라데시 뭐. 저도 이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조사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국가의 이름이에요. 어디요? 니제르. 니제르? 니제르. 네. 니제르. 그거 뭔가 아시나요? 월드컵 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무슨 알제리아. 아니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19년도, 20년도, 21년 3년 연속으로 세계 출산율 1위 국가입니다. 와. 그리고 안타깝게도 꼴찌 국가도 있는데요. 꼴찌 국가는 엄연하게 보자면 대한민국입니다. 어. 235위고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입니다. 진짜 리얼 세계 꼴찌라고요? 네. 와 그럼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중에 제일 낮은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네요.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 꼴찌인 거죠. 와우. 와 그래도 뒤에서라도 1등했다. 니제르랑 합치면 안 돼요, 나라? 그래서 이 숫자 자체를 들었을 때 이 교수님이 머리를 쥐어잡고 와우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네요 망했네요. 라고 했던 이유가 정말 이런 데이터를 그분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리액션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출산율이 낮으면 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이런 게 좀 사실 좀 뭔가 저출산 저출산 안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안 좋은 건지가 좀 한편은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안 좋은 게 우리가 이제 늙으면 이제 굉장히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사회를 견인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저희의 연금이 충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못 받는다 우리는. 저희는 아마 연금을 거의 못 받는 게 거의 뭐 사실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은 걱정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낮으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손을 꼽을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국방력도 굉장히 약해질 거고. 일단 뭐 노동력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요? 네. 일단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경제 부분인데 보통 경제 시장에 있어서 정말 단순하게 보자면 내수 시장이 설립되려면 인구가 1억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1억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왔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의 경제는 국내 지금보다 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후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은 저희가 최저잖아요. 근데 반대로 1위인 게 있어요. 노인 빈곤율. 맞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뭐 노인 빈곤율이 높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세대들이 더 짊어져야 될 짐이 더 크다는 건데. 그쵸. 근데 그럼에도 뭔가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를 막 극복하자, 뭔가 개선해보자, 뭔가 이런 캠페인 구호나 뭔가 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오히려 갈등을 더 야기하거나 네. 오히려 뭐 출산을 안 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한 듯이 이미 그 분위기가 젖어버리니까 오히려 뭐 아이를 갖는 게 그래서 오히려 공포 정치 비슷하게 가는 게 차라리 싱글세를 걷자. 싱글일 거면 세금을 더 내라. 라는 식으로 해서 강제로 결혼을 해야 이득을 볼 수밖에 없게끔 그런 것
것들도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것 뭐 같아요. 별의별 사실 그 정책 공포 제안이 정치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네 안 왜냐하면 망하려면 결혼해 아니면 돈 더 내던가 이렇게. 뭐 저희가 사실 체감을 진짜 못하고 실제 데이터도 결국은 반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알고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예산을 이미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세금을 쏟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 정책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누구 말대로나 그냥 뭐 아이를 가지면 뭐 현금으로 뭐 몇 억씩 주면은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그거는 단편적이에요. 지금도 둘째부터 지원금 되게 많은 걸로 알거든요. 교육비 거의 안 들 정도고 셋째 나오면 완전 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싸 셋째 낳고 돈 벌어야지라고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 당연히 없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훨씬 먼저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똑같은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회성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삶의 가치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보자면 출산 육아보다는 개인의 삶과 가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에게 개인의 삶과 가치,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출산율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고 점점 사회적 위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딩크족. 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고요. 딩크족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느닷없이 그 저출산을 저 오은영 박사님 탓으로 돌리는 저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예, 뭐 저 금쪽이 같은 금쪽이들이, 그런 예. 방송이 많으니까 그런 게 뭔가 육아에 대한 공포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히려 그러면 출산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뭐 사랑이 나왔을 때는 뭐 올라갔어. 그리고 막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이혼이나 아니면 막 그런 뭐 방송 부부 매체의 갈등을 영향이 좀 다루는 큰것 그런 같아요. 콘텐츠들이 네. 많다 보니 뭐 그런 것들을 현재 이제 출산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원인으로서 지목하는 그런 또 의견들도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얘기는 당연히 맞다고도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오은영 박사님 잘못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던 관점 중에 하나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모순이 있어요.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아기를 많이 낳는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가 넘고요. 와. 예,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2가 넘고 아르헨티나도 2가 넘고요. 남아공도 심지어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데도 뭐 그 경제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더 그러면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근데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 같은 동북아 아시아 국가들이 좀 낮은 이유가 우리는 결혼을 해서 생활 기반이 되어야만 아이를 낳을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극단적이긴 한데 미혼모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인 사이에 아기를 갖거나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게 이퀄 결혼 후에 오는 일이 아닌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되게 많아서 아기를 가족 밖에서 낳는 아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에 대한 지원도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잘 보존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게 이 가정을 정의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인으로서 이 가정을 정의를 하는데 유럽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가정을 정의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중이 5%, 3%대로 되게 굉장히 낮은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과반 혹은 80%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와, 전체 아기의 80%가 어느 국가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확률이 80%가 넘고요. 와. 유럽 전체만 봐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와, 진짜 다르다. 우리나라는 결혼해야지만 가정에게 이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 자식과 부모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낮은 출산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근무 문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강박이 엄청 세잖아요. 문화적 변화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없던 아빠. 기존에 없는 없던 아빠. 아빠. 예.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출산율 추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 없는 낮은 출산율이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만 지속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더 여기서 막 0.5 막 새로운 내려가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애들은 진짜 뭐 전국에 다 모여 해도 체육관에 다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한 연도 연생들이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쉽사리 이 출산율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간 내에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이런 뭐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서 나온 거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 노동 인구를 위해서 요즘에는 뭐 이민 장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국내에 오는 거를 뭐 그러니까 독려를 하고 그런 제도 마련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인구 확보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출산율로는 그렇죠. 해결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이제 뭐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사회적인 갈등과 그런 논의의 시간들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또 논의해야 될 일도 많고 마찰이 생길 일도 많고 그런 게 또 혼란을 야기하고 뭐 실제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영향들로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나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도 좀 우려된 지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출산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저희 세대가 결혼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아기를 낳으려나? 다들 낳을 거세요. 이게 출산율,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출산율을 위해서 내가 아기를 낳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라를 위해 아기를 낳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은 뭐 많지는 않겠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 뭐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기를 낳는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게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위에서 직장을 다니시지만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은 뭐 맞벌이가 대부분의 이제 가구의 형태니까 어쨌든 두 가구원들이 모두 다 밖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아기를 봐줘야 되는데 그게 뭐 가족들한테 뭐 손을 벌리기도 사실 쉽진 않고 그렇다고 뭐 전문 그 베이비시터를 이제 고용하기에는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니 사실 거의 진퇴양난 뭐 어떤 선택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는 게 이 정도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개선하려면은 엄청나게 정교하고 타겟팅이 잘 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금전적인 문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주고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을까 말까는 좀 고민되는 문제긴 한 게 아까 머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낳음으로써 내가 내 시간을 엄청 할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나의 인생은 나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분초맨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아기를 가지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당연히 그냥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런 성향의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데, 사회적 문제처럼 보이는 근데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국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라이프 네. 스타일인 거고 다만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보살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닫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가치관이 내가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을 뭐 국가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관여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저희 또 밈의 아버지 또 리처드 도킨슨 네, 교수에 의하면 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저희가 기본적인 인간의 그 시스템 설계상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능이다. 모든 본능이고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밈이라고 하는 그 정의의 예시로 들었던 게 이런 딩크족, 저출산.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기존의 인간이 설계된 시스템에 굉장히 위배되는 문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처드 도킨스는 도저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자기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뭔가 다른 문화적 요소의 전파, 그런 의미에서의 그 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대표적으로 들었던 예시이니까, 사실 저는 이 저출산 문화 뭐 이런 현상, 사실 이런 거는 그 인간의 뭔가 본능과는 별개로 그렇게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부분들의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좀 집합체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는 진짜 많은 어려움이나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시스템 또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면 뭐 출산율은 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같아요. 출산과 육아는 힘든 것 이렇게 너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출산과 육아가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머릿속에는 아기는 갖고 싶은데 육아 힘들잖아.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너무 박혀져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내 삶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가지자면 그거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개선을 해갈 수 있는 방법들 출산 찾으면 장려 좀 좋겠네요. 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진짜 행복하게 아기 낳고 사는 부부에 대한 뭐 뭐 예능을 또 있잖아요. 션 찍는다. 션 정혜영 정혜영 부부랑 몇 명 근데 있잖아요. 그게 슈퍼맨으로 왔다 정도가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뭐 대표적으로. 근데 그러면 나도 아기 낳으면 저 정도 해줘야 되잖아. 애기한테 이렇게 생각한대요. 너무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나는 진짜요? 저렇게 좋은 옷 못 사줄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둘 만나 잘 살자 이 캠페인을 벌였던 게 저희 어렸을 때 맞나요? 네, 또 같은데 그거 이제는 좀 위이지 않나요? 너무 민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엄마 아빠 자녀 둘 이게 정말 보통 가정의 형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4인 가구. 4인 가구. 요즘은 사실 그런 4인 가구 보기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뭔가 짧은 시간에 정의를 짓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어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자각을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핵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체감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바로 즉각적으로 미치지는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가져왔던 이유도 눈에는 안 보이고 직접적인 영향도 지금은 없지만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요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그 교수님이 머리를 쥐어잡고 대한민국 이제 망했네요. 와우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소에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내년 출산율을 보고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 2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